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강의는 열심히 또 들으셨습니까? 자, 3강입니다. 자, 이번 3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프로젝트 일정, 그리고 품질 보증, 또 위험 및 형상 관리까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뭐, 깊이 있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고, 개념을 정리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야 될 부분은 외워야 되고, 많이 읽어보면서 이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문제 풀어볼 내용 역시 일정, 품질 보증, 위험, 형상 관리까지 같이 쭉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일정 계획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정을 잡는 것은 어떤 작업을 분해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CPM이라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트 차트라는 걸 통해서 전반적인 일정을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명세서는 아니고요. 자, 이번 문제는 일정 계획 방법에서 사용되는 PERT CPM이 제공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자, PERT CPM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개발 기간을 결정하는 임계 경로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통계적 모델을 적용해서 개별 작업에 가장 근접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간다는 의미죠. 정의 작업에 대한 시작 시간을 정의해서 작업들 간의 경계 시간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과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죠. PRD, CPM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제는 프로젝트의 지연을 방지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자꾸 이렇게 연기되고 지연되면 안 되겠죠. 자,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한 일정 계획 방법으로서 대단위 계획의 조직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원의 제약하에 비용을 적게 사용하면서 초단시간 내에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PERT, CPM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PERT, CPM에 관련된 정확한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PRT, CPM 중에서 이제 CP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계 경로 기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경로를 설정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거죠.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노드에서 어떤 작업을 표시하고 간선을 이용해서 작업 사이의 전후 관계의 의존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이제 CPM 기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개념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라본에 보면 한 이정표에서 다른 이정표로 도달하기 전의 작업은 모두 완료되지 않아도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경로를 따서 가기 때문에 앞부분의 작업이 완료돼야 그 다음 경로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라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다 하더라도 딱 하나가 이렇게 파냄새 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지 않고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는 게 더 중요하고, 대부분의 문제가 단답형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서술형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쉽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역시나 임계 경로 기법인 CPM의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프로젝트 작업사의 관계를 나타내고 최장 경로도 파악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각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그 시간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장 경로나 최단 경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장 경로로 갈지 최단 경로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고객에게 요구할 때는 최단 경로를 가지고 뭐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운이 좋으면 3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면 항상 고객에게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끝나면 고객은 기분이 좋은 거지만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6개월 걸려버리면 고객은 화가 나게 돼 있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프로젝트 관리 중에서 일정 계획을 기술한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순서를 묻는 거죠. 우리가 그 산업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도 그렇고 순서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자, 두 번째는 그 규모를 추정한 다음에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들을 분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M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설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정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 브룩스의 법칙. 자, 브룩스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끝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많이 근무를 해본 그 업체에서도 기존의 프로그래머가 있다가 그 프로그래머가 교체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래머가 들어오게 되면 그 개발자가 거기서부터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프로그래머가 짜놓은 전체 프로그램을 다 파악을 해야만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중간에 그 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브룩스라는 사람이 밝혀낸 사실이 되겠죠. 자, 브룩스 법칙에 해당되는 항목은 라번에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말기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죠?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은 더욱 지연되게 된다. 이런 개념.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그 팀이 끝까지 함께 가줘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8번 문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역시나 말기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더 지연된다고 추정하게 된 사람이 바로 브룩스라는 사람이죠. 브룩스의 법칙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역시 브룩스의 법칙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죠. 새로운 개발 인력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투입될 경우에 작업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작용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없고 일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10번 문제는 간트 차트에 대한 얘기죠. 간트 차트에 대한 간트 차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그랬습니다. 간트 차트에는 이정표가 나와 있고요. 작업 일정이 나와 있고 또 작업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작업 경로라는 것은 이제 임계 경로 기법, CPM 기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프로젝트 일정 관리 시 사용하는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막대기로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이정표, 기간, 작업, 프로젝트 일정을 나타내고요. 시간선 차트라고도 합니다. 아닌 것은 라번이 되겠죠. 경로를 결정하는 경로를 표시하는 것은 CPM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어서 2.6단원 넘어가서 품질 보증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품질 보증 2.6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품질 보증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그 품질을 어떻게 또 관리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연히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죠?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이 제대로 품질이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품질의 목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신뢰성이라는 개념, 이식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 또 사용 용이성 등등 우리가 교재에 도표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라번인데 가나다 맞으니까 읽어보시고 라번의 사용 용이성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이죠. 여기 설명하고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가 다른 응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재사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재사용성. 그죠? 그러니까 재사용성에 대한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고 사용 용이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위에 있는 상호 운영성, 이식성, 신뢰성이라는 개념을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기술에서 품질 목표와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정확성, 그렇죠, 무결성 맞는 말이고 유지 보수성 맞는 말이죠. 종속성은 아니죠. 정답 4번이 되겠고, 자,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닌 것은 효율성 있게 진행돼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그죠? 자, 계측성이란 말의 의미가 이제 국어 문법적으로 잘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지만 중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이 말이 뭔지 몰라도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답은 라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나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서 옳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신뢰성이다. 자, 옳고 일관된 결과, 그죠? 신뢰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보엠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식성 좋고요. 자, 소프트웨어는 유지 보수성이 좋아야 됩니다. 사용의 편의성이 좋아야 되죠. 복잡하면 안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거의 뭐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7번 다음 내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어떤 항목이나 제품에 설정된 기술적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적절하게 확인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유형의 활동을 우리가 역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품질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정형 기술 검토, 정형 기술 검토의 지침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논쟁과 반박을 제한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원과 시간 일정을 할당해야 되고요. 의제와 참가자 수를 제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그 사공이 오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 틀렸고요. 정답 다번이 되겠고, 검토 과정과 결과를 항상 재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 중에서 역시나 정형 검토의 목적이라고 펜이 막 미끄러집니다. 그죠? 자, 정형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는데, 적정 인력의 투입의 확인이다. 이거는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기능과 로직의 오류의 발견 부분이라든지 사용자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관리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형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력 투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가번이고요. 자, 워크스루라고 얘기를 하죠. 워크스루의 특징으로 그리가 먼 것은, 자, 발견된 오류는 항상 문서화시켜서 다음부터는 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오류 검출에 초점을 두고 해결책은 나중으로 미룬다. 미루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검토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여 검토하도록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정해진 기간과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기간과 비용을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이 부분을 워크스루라는 개념으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개발 과정에서 비용 산정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제. 소프트웨어 신뢰성과 과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소프트웨어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신뢰성은 과거와 개발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과 예측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가용성은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는 과거에 어떻게 사용됐느냐에 따라서도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지 예측도 가능하게 되겠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의 간단한 신뢰성 측정은 MTBF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라 운영되는 확률이고, 가용성을 계산하는 것은 MTTF 더하기 MTTR 분의, 여기 이제 MTBF가 되겠죠. BF 분의 MTTF라는 공식으로 정의된다는 거, 관련된 문제가 아마 다음 페이지부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MTBF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바로 문제 나오네요. 그죠? 자, 소프트웨어 신뢰성 측정 방법으로서 MTBF를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MTBF는 MTTF와 MTTR을 더한 것이 MTBF라고 우리가 배웠고, 13번 문제는 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결국 이 문제가 전체가 이제 가동 중인 부분이 여기 색깔을 바꿔서 가동 중인 부분이,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고, 고장 중인 부분이, 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MTTF와 MTTR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공식 자체가 우리는 MTBF 분의 MTTR 더하기 MTTF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공식이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그죠?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면 일단은 전체를 다 더해야 돼요. 그죠? 전체를 다 더한다 그러면 8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겠죠. 더하기 1. 자,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10, 19, 23. 이게 또 산수가 안 됩니다. 얼마? 28이 되겠죠. 28이 되겠고,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뭘 계산해야 됩니까? 가동 중인 걸 계산해야 됩니까? 고장 중인 걸 계산해야 됩니까? 그쵸? 가동 중인 걸 계산해야 되죠. 8 더하기 9 더하기 4. 자,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는 28분의 얼마? 21이 되겠죠. 자, 28분의 21을 소수로 나타내면 21 나누기 28을 하면 되죠. 그럼 얼마 나온다? 0.7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결국 이 프로젝트의 신뢰도는 7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 가동 중인 거를 계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지 않으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험관리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위험관리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부분이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자,
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돌발 사항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위험 관리라고 부른다는 거고, 위험 관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고요. 자,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 위험 관리에 속하는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뭡니까? 자,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하다 보면 위험 요소가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사용을 하다 보면 가장 위험 분석은 다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고객이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고객의 요구 조건, 네, 결국 그 고객에게 돈을 받고 고객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거니까 그 고객이 뭔가 불편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소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라는 것은 라본의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라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소프트웨어 개발 시의 위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이라든지 요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 시에 발생되는 위험 요소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완료가 끝나고 그 뒷부분에서 고객의 어떤 그 요청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어떤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위험 관리의 일반적인 절차로 적합한 것은 위험을 먼저 식별을 해야 되고, 그죠? 가번이 답이네요.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해야 되고, 위험 관리 계획을 잡고 위험 감시 및 조치를 진행하는 가번이 정확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위험성 추정을 위한 위험표, 리스크 테이블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뭐 이렇게 탱크, 물탱크가 있다. 이 물탱크를 항상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표를 딱 만들어 놓고 감시자가 늘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요? 위험 발생 시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위험 발생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면 항상 그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번이 답이네요. 발생 확률이라든지 위험의 내용, 종류라든지 위험에 따른 영향력, 이런 것들을 표에 그려놓고 난 다음에, 적어놓고 난 다음에 위험이 발생되게 되면 위험 발생 시간을 적는 게 아니라 일단 고쳐야 되겠죠.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표에는 시간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6번은 위험 모니터링으로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답은 있죠. 위험 요소의 징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인지하는 게 위험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는 말 자체가 지켜본다, 인지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 속에 다 의미가 있고 답이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 단원의 형상관리 부분 보도록 하죠. 자, 형상관리에 대한 개념은 개발 과정에서 변화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 과정이라는 거. 물론 형상관리가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형상관리가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형상관리의 대표적인 목적은 개발 과정에 변화되는 사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형상관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개발 과정의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형상관리라고 한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이어서 3번 문제 역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일련의 활동을 나타낸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형상관리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도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수정이나 변경을 알아내고 제어하는 것을 형상 관리하고 유지 보수 단계에서 행해지는 거 맞습니다. 형상 관리를 위해서 구성된 팀을 책임 프로그래머 팀이라고 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그죠? 형상 관리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버전 제어 기술이다. 그러니까 형태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정답은 답번이고요. 자, 5번 문제 형상관리의 목적, 형상관리의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정의 단계의 문서 항목에 속해야 되겠고요. 개발 단계의 문서와 프로그램, 유지보수 단계, 변경 사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 비용은 아닙니다. 그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마지막 문제이면서 형상관리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죠. 라번이죠. 소프트웨어의 생산물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의 통제, 변경 상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그 작업 관리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형상 관리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도 한 20분에 걸쳐서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빠르게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항상 문제를 풀 때 제 목소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좀 좋은 목소리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 때도 제가 그 문제를 읽을 때 핵심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좀 강조해서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를 푸실 때좀 여러분이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더 이상 제 목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험 자격증을 최종 딸 때까지는 제 목소리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읽어준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죠? 기억이 안 나던 것도 기억이 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많이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문제를 풀 때 제 목소리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읽어준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핵심 키워드가 제 말투가 조금 저 표준말이 좀 아니기 때문에 저 억양 자체가 강조할 부분이 강조하는 부분이 좀 들리실 거예요. 그쵸? 지금도 막 사투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4강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전통적 개발 방법론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본강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강 듣고 또 여러분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프리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